승복을 이끌 결정문 D-1 헌재 진통.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선고 직전까지 이 결정문을 다듬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재판관 평결이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방향 설정은 완료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겠죠. 자, 결정문 최종본 작업 중이다. 다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정문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예요. 주문, 이유, 다수 의견 및 소수 의견이 기재가 될 걸로 보인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관측입니다. 선고 당일 오전까지 수정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결론이 바뀌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이미 결론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헌재가 선고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4일에 선고하게 된 배경과 관련돼서 오늘 많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재판관들의 문영배 소장 대행에 대한 거센 항의가 있었다. 더 이상 선고 기일을 뒤로 미루지 마라라는 뭐 항의가 있었다라는 설도 보도되고 있고요. 어쨌든 헌재 재판관들 8명은 지금 마음을 다 정했다. 결정문 쓰고 있는 단계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마음의 결정은 제가 볼 때는 이보다 훨씬 일찍 했을 것이다. 애진작이 끝났다. 예. 그런데 이제 선고 일정이 계속 늦어진 것 자체는 이제 내부에서 어떤 의견 조절의 쟁점에 대한 것도 있지만 네.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고기를 미루면서 뭔가 조정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부터 평의 자체가 30분 1시간 단위로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그 자체는 사실은 이제 쟁점이랄지 의견은 이미 정리가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고 시점만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제 선고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게 늦어지면서 더 국론 분열되고 지금 국정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헌재 재판관 중에서 아니 선고를 빨리 하자 이제는 예.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미 평결 자체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판결 자체는 이루어졌다. 실질적 판결과 형식적 판결 이렇게 법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이미 판결이 이루어졌고 기각이냐 인용이 결정됐기 때문에 선고 일자를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문에 대한 이제 작성에 이미 이제 들어갔다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일 11시잖아요. 그 전에 평결을 한 번 더 할 수 있죠. 최종적인 판결. 그런데 물론 중간에 바뀌어진 경우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숙고의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렇군요. 서로의 어떤 조정이랄지 이런 기간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느 누구도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이제 결정이 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다 관여하고 있고 가족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또 이 TF 관련해서 헌법 연구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10명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안이 워낙 철저해가지고 보안이 철저하다. 명확한 정보가 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홍익표 대표님, 사실은 이 결정문이 정말로 잘 만들어져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좀 통합하고 분열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결과와 내용이 좀 담겨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많은데 홍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인용 가능성이 일관되게 만장일치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분열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만약에 기각일 경우에는 도리어 갈려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를 좀 제외하면서 아주 분명한 것만 잡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어쩌면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도 빠져 있지만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 없이도 비상계엄의 요건, 헌법 77조 위반이죠. 그리고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중대한 위반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 봉쇄, 그다음 무장병력이 들어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 등등 요 4가지만 갖고도 저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한 위반이 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요. 내란 행위 구체적인 예를 들면 누구를 체포하려고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어쨌든 그 피의자 신문조서가 그 피의자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 채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평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겠다 했는데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리어 논란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각하하더라도 절차적으로 그걸 빼서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얘기했던 헌법 77조 비상계엄의 요건, 국무회의의 어떤 불법성 이거는 한덕수 총리도 나와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도리어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인단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그 절차적인 문제 또는 반론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론의 제기가 없게. 그렇다면 변호인단 측이 문제 제기한 걸 수용했지만 그럼에도 파면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안영환 의원님, 법조 팀장 출신이시잖아요. 방송기자 하실 때. 네. 오늘 그 중앙일보 한 칼럼을 보니까 흥미로운 일화가 소개됐던데 네.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 홍익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8대 0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여당에서는 같은 이유로 분열을 막기 위해 4대 4로 기각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그 중앙일보 그 칼럼을 보면 이 4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 있는 회의실 밖에 고성이 들렸다 뭐 이런 내용이 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오면서 그 칼럼을 읽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이거지요. 지금 헌재가 저도 뭐 어느 경우든지 간에 8대 0으로 나오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재판관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수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8대 0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이번에 더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뭐 어느 쪽이 우세하든지 간에 한쪽에서 나머지를 설득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대 0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쪽에서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승복하지 않겠다. 우리 의견 그대로 표출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느 쪽에서 그럼 발표를 미루면서 계속 조정을 하려는 작업을 해왔었는데 그게 소위 그 이제 측이 문영배 아마 소장 측이다. 그렇죠. 이제 언론 보도에는 문영배 소장 측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이제 거기 보면 문영배 소장 측의 소장이 직원들 앞에서 자 날짜를 잡았습니다. 됐죠라고 약간 화난 듯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됐죠? 네, 됐죠. 그러니까는 빨리 선고기를 잡자는 측의 의견을 마지못해 수용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였습니다. 그 보도가 이제 사실 여부는 우리가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보도대로라면은 문영배 헌재 소장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그 보도대로라면은 물론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예측할 때는 주관적 희망과 객관적 전망을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망을 이야기하라고 보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 사안은 위법성과 중대성을 동시에 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계엄령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헌과 위법을 했는데 대통령,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끄집어내릴 정도로 중대한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를 3분의 1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도 3분의 2 이상의 요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국회가 대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이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국민의 100명의 국민 가운데서 34명이 반대하면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위법 위헌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것을 헌재 재판관들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그 중대성을 봐야 되는 거고 중대성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불신임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압도적 다수는 3분의 2인 선이죠. 그런데 3분의 1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은 그걸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마 헌재 재판관들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이 두 분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홍익표 대표께서는 8대 0으로 인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놨고 안영환 우리 의원께서는
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큼의 어떤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루 전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문가들 의견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헌재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구내 식당에서만 식사를 하면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정영식 재판관은 아들 결혼식을 법원 내에 안 알렸다. 대단하군요. 김영두 재판관은 부친상 다음날 평의에 참석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헌재 재판관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70여명은요. 도시락과 구내 식당에서만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춘 부의장님. 재판관들은 일단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그 헌재 직원들도 도시락과 구내 식당에서만 먹고 있다. 사실은 뭐 이 식사를 구내 식당에서만 한다라는 것이 뭐 영양에 맞춰서 잘 나오겠지만 그래도 가끔 외식도 좀 하고 예 사람도 좀 만나게 되는데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구내식당 식사 말고도 아마도 그 주변 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연락이 오겠습니까? 예. 그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 공간 물리적으로 안에 있다고 해서 철저히 뭐 독립되고 뭐 고립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연락은 다 주고받을 텐데 저는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정말 이번 사안만큼은 이번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다라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까 안영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약간 기대 섞인 예측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서 나온 정보라고 저는 본다기보단 양당 모두 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겁니까? 4월 4일이니까 죽을 사가 2번이라 파면이다. 김영호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다양한 해석, 뭐 정말 창의적인 해석까지 많이 봤는데, 네. 근데 뭐 이제 26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한 번 더 예측하는 게 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네네. 저는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전에 봤던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뭐 최재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보지 않았느냐? 재판관들이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갈라짐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 갈릴 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용은 성향에 따라 갈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안영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위법성 그리고 중대성인데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뭐 좀 정말 그 보수적으로 정말 물구 하나하나에 뭐 즉시 임명하라가 없어서 즉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던 김복형 재판관마저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에 대해서는 100%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럼 중대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본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느냐라는 여론조사가 과연 국민들이 정말 그 탄핵 심판만 바라보고 응답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조사 기간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도 많고 네. 또 지금의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한 상황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되면 안 돼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바램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민주당이나 이런 정치적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여부만 판단해야 되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여론조사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반영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좌지우지되는 결론을 내릴 것 네.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나오신 이 네 분의 의견이 2대2로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2대2면 기각인데 저희가 헌재 재판관은 아니니까요. 오른쪽에 계신 이제 두 분은 이 기각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 주셨고 왼편에 앉아 계신 이 홍익표 대표님 포함한 두 분은 만장일치로 인용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측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아직 단언할 수 없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계속 드리겠고요. 대통령 선고날 지정 이후에 헌재 건물 모든 창문의 커튼과 뭐 도감청 방지 시설 등이 대폭 보안이 강화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모든 창문에 커튼이 내려져 있다. 평의실에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됐다. 재판관 외에 출입이 지금 불가능해졌다.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문 헌재 소장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방청 신청률 경쟁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방청권 20석 신청이 폭주했고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7만 5천여 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 9천 명이 방청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9천 명. 역대급입니다. 경쟁률은 더 높아지겠죠? 한 4천 대 1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엄청난 관심과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법조인이시니까 앞서 이제 안영환 의원께서 소개하셨던 그 일화 있잖아요. 문영배 소장 대행이 헌재 직원을 불러서 4일에 선고하겠다라고 하며 돌아보며 일부 재판관들에게 됐죠? 라고 물었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가 이제 뭐 확인이 돼야겠지만 네. 그건 이제 사실인 걸 전제로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추측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영배 권한대행이 뭔가 선고를 계속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고에 관한 권한은 거의 헌법재판소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전에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 아무리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의 주관이 뚜렷한 거거든요. 자기들 법률 의견, 헌법에 관한 의견이 뚜렷해요. 그러면 이미 정해진 건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것은 결국 문영배 권한대행에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8명 중에서 인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숫자로 보면 다수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다수가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서 미적거리면서 한 번 더 평의합시다 하면 이제 나머지 뭐 3-4명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다수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은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권한대행이 이제 4월 18일 날 사실은 퇴임을 하지만 최대한 미루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내에서 이제 반발이 있었던 거죠. 아니 이미 판결이 나올 정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선고를 미루느냐. 더군다나 선고를 미루니까 국정이 너무나 혼란스럽다. 더군다나 여야가 너무나 대립하고 탄핵에 대한 찬반 세력이 충돌하면서 이건 뭐 국정 마비 상태에 온 거 아니냐. 그러면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내야 한다. 그럼 명분으로 보면 사실은 이미 판결이 이루어질 정도의 성숙했다고 하면 진짜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네. 명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권한대행이 됐죠 이 말은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 아니에요. 선고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부에 반발이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제 됐어요? 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늦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문영배 권한대행의 이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야권에서는 선고가 10시가 아니라 11시인 거 보니까 빨리 선고하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보통 10시에 선고가 됐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왜 11시에 선고하냐? 라는 걸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했던 의원 같은 경우는 저거는 선고가 길지 않다는 거니까 파면이다 라고 또 추측을 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선고한다. 글쎄 뭐 그럼 학자 출신에게 너무 저렴한 질문을 드렸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워낙 중대한 선고기 때문에 네. 오전에 9시나 9시 반쯤에 한 번 더 회의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맞겠죠. 예, 한 번 더 판결을 회의를 오전에 하고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판결문이 대략 한 40분 내에서 1시간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뭐 10시 하든 11시 하든 점심시간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변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희화화되는 것 같고요. 네. 한 번 더 왜냐하면 전날 그 판결문을 거의 다 완성이 될 거예요. 주심 재판관하고 중심의 그 소장 권한대행하고 그렇게 됐는데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 아주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자신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잘 꼼꼼하게 담겨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그날 오전 한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12시니까 빨리 선고해야지가 아니라 오전에 뭔가 한번 회의를 더 갖고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한 11시로 정했던 게 아니냐. 아마 이제 박범계 의원도 농담 삼아서
12시에 이제 뭐 점심시간이다라는 얘기를 건넨 걸로 보입니다. 안용환 의원님, 법조 팀장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뭐 법조팀장 경력을 넘어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들이 우리 정부기관은 독임제와 합의제 기구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 기구죠. 그렇죠. 지금 헌재와 비슷하게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 이렇게 해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지금 이제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죠. 주심 재판관 희하에 있는 연구관들이 기본적인 주심 재판관의 명을 받들어 씁니다. 그러면 주심 재판관이 수정을 하면서 기본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8명의 그 재판관들에게 각자 회람이 됩니다. 그러면 8명의 재판관들이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모읍니다. 이 절차를 계속 거쳐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는 최종본을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의견을 묻습니다. 위원장 또는 이제 여기서는 재판관이죠. 저기 헌재 대행이 재판소장 대행이 마지막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마지막 그 추인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회의를 한번 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최종 추인을 위한 회의다. 네.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면은 그냥 회람하면서 뭐 별일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의견을 들어보고 모으기 위해서 11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또 합리적인 설명까지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첫 문장으로 결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 관측 보도도 나왔습니다. 첫 문장이요. 자, 인용과 기각 시에는 이 순서가 바뀔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인용 시에는 선고 요지가 먼저 나오고 주문이 나온다. 기각 시에는 주문이 먼저 나오고 선고 요지가 뒤에 나온다. 대통령 결정문 70페이지 내외로 예상하는데 재판관 실명 및 의견이 기재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중계 5건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미괄식 선고가 됐다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생중계이니만큼 앞에 인용 기각 이런 거 떠나서 결론은 마지막에 나올 거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전직 헌법연구관. 생중계하는 중대사건은 결정 이유도 주목하길 바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의 어떤 묘미를 살려서 결론은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거군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내일 이 헌재의 선고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캐스팅 보트는 이 세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많은 오늘 조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정영식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 나옵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절차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다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김영두 재판관은 13명 증인의 136분간 질문을 쏟아낼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위법 여부에 엄격한 사람이다. 원칙주의자다라는 지난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각 결정에서 보였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 3명의 캐스팅 보터들이 이번 대통령 심판에서 뭘 질문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다는 건 재판관들의 관심사가 있다라는 뜻일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그러니까 이 정영식 재판관의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게 나왔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하나는 홍장원 전 차장의 이른바 체포 명단이라는 그 메모가 작성된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진술이 계속 흔들리면서 바뀌었다. 결정적으로
국정원 CCTV와 대조했을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냐라는 것을 질의했었고, 두 번째는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던 곽정군 전 사령관의 이 표현이 의원이냐 인원이냐 정확하게 하라라는 어떤 주문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정영식 재판관과 관련된 질문에서 많이 보도됐던 내용들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제일 증인 중에서 주목받았다는 게 바로 곽정군 전 사령관하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곽정군 전 사령관은 이제 계엄 이 직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더군다나 민주당 그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가가지고 거기서 뭐 생중계하면서 거기서 뭐 마치 공익제보자처럼 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좀 말이 달라진 측면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명확하게 했었는데 인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 하면서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었고, 홍장원 차장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뭐 메모를 했다고 하는데 메모가 뭐 한 3번에서 4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도 좀 틀린 부분이 있었고, 장소도 뭐 명확하게 자기가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작성했다고 했는데 국정원의 CCTV를 보니까 전혀 더 그 장소에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재판관들은 지적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명이 사실은 이제 국회에 대한 국헌문란, 그다음에 이제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것 자체도 국헌문란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체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했는데 질의할 때 약간 이제 추궁을 한 거죠. 왜 인원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하고 또 홍장원 차장에서 이제 메모에 대한 부분에서도 의구심이 있다는 식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뭐 저 질문만 가지고 우리가 뭐 정영식 뭐 재판관이 뭐 기각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포인트를 이제 그 당시에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이 과연 뭐 정영식 재판관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근데 미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쪽에 약간 무게를 두고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김영두 재판관의 이 질문 중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증인은 지금까지 피청구인을 총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8번입니다.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이건 그냥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얘기할 사이가 되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판단,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다. 저희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증인의 개인적인 느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질문을 두 가지를 던졌어요. 하나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이른바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었고, 하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국무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서 한 총리는 어떻게 느꼈냐라는 판단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김영두 재판관의 질문. 네, 김영두 재판관이 이번 그 험제 그 변론 과정에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 스타일이고요. 주로 그 지금 나온 그 화면 자료에 나온 걸 보면 김영두 재판관의 관심은 그 개인이 어떻게 본인이 느꼈느냐, 그 현장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특히 이 한덕수 그 총리에게 물어본 것이 이것이 정상적이었냐 아니었냐를 따져본 건데, 한덕수 총리가 불법적이었다는 말은 못했지만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한 내용들이 본인이 그럼 대통령이 그런 전화를 할 만한 그런 사이였냐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 내용들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뢰관계,
과거에 그런 어떤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런 내용이 가능했느냐 이런 걸 따져봤는데 뭐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 저희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까 뭐 모두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혁식 재판관이 지금 자료의 신뢰성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측면에서 일부 구체적인 행위,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게 끌어내려고 했느냐, 뭘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예를 들면 증거가 불충분하다, 네. 소명 확실치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기각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헌법의 그 절차,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고 비상기업 요건이 맞지 않다 이런 틀에서는 저는 그 헌법재판관 내에 이견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캐스팅 보터로 언급된 세 번째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이 국무총리 탄핵 기각 선고 당시에 한 대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칙을 따진다. 김복형 재판관은 이게 중대한 파면의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까 안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차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를 김복형 재판관은 따진 스타일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름의 이유를 갖고 경우의 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인용 8대0, 7대0, 6대2, 기각은 5대3, 4대4일 경우가 뭐 기각이겠죠. 8대0 관측에 대한 근거는 분열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면 5대3 기각의 이유는 중도보수 3명의 입장이 굳건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입니다. 7대1 또는 6대2 인용설은요.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소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전망하는 의견입니다. 반면 4대4는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해 각자 판단될 경우 한 명이 더 따라온다라는 관측입니다. 안용환 의원님, 특히 이제 저 4대4설이 어제 오늘 여당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5대3 기각이면 5대3보다는 4대4다.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따라온다. 이런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던데 이게 어떤 주장입니까? 희망을 이야기한 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1차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재판관을 만날 수도 없고 현재 뭐 지금 쓰고 있는 결정문을 쓰고 있는 연구관들 만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각 정당의 수뇌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TV 안 나오니까 저는 각 정당의 수뇌부의 얼굴 표정을 봅니다. 얼굴 표정을 보는군요. 얼굴 표정을 보면서 국민의힘당 소속 당 지도부는 좀 더 느긋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좀 더 마음이 급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정보 취득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에선가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가 뭐 원내대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명의 현재 재판관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부르면서 뭐 각성하라 역사의 죄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이름을 부르면서 뭐 저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입니다만 좌표찍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3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이유는 뭐였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제 5대3 기각설이 나오고 있는데 여권 내에서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대3보다는 4대4를 해야만이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국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4대 4가 바람직하다라는 기대 섞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는 뭐 그 기대라고 보여지고요. 내일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양당의 지도부의 얼굴 표정을 볼 때 저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8명의 헌재 재판관 이름을 부르던 중에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을 콕 집어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한 대목에 대한 안영환 의원님의 생각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